AI로 비즈니스 모델을 과연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좀 퀘스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음. 이제 실제로 엔슬 파트너스에서 투자하고 있는 AI 기업이 있으신가요? 있죠. 어떤 게 있나요, 혹시? 말씀 대표적인 거라도. 제가 그 기업들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말을 할 준비가 다 안 돼 있어가지고 네, 네. 그러는데 보통 자기가 뭐 DB를 갖고 있거나 관련 분야의 어떤 그런 어떤 그러니까 특정 영역의 어떤 그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그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플랫폼을 가진 회사들이 있죠. 아, 네, 제가 보내주신 링크에서 본 거는 이제 축산업에 관련돼가지고 돼지들을 AI로 관련하는 스타트업에 투자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한 네. 말씀해 줄 수 있으신가요? 거기가 인터플로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회사인데요. 네네. 대표가 원래 지금 광주 디스트 박사 출신이시고 예비 음, 창업자일 때 저희랑 만났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 영상과 음향으로 대지를 추적하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표라든가 아니면 뭐 안에 심을 치는다든가 해서 각각 그 개체들을 갖다 관리하는데 네. 여기는 영상을 통해서 개체를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음, 돈방 안에다가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거기서 열 마리 돼지가 있다면 그 열 마리 돼지 계속 추적하는 거죠. 그리고 추적을 해서 A란 돼지 1번부터 10번 돼지가 있으면 그중에 3번 돼지가 뭐 앉았었다 일어섰다 반복하고 움직임이 둔화돼서 뭔가 이상이 있다 보면 그 이상을 캐치해서 농장주한테 알려주는 시스템이죠. 음. 그래서 그런 폐사율들을 줄이고 빨리 뭐 질병이 있으면 그걸 예측해서 해주는 거. 이런 걸 갖고 있는 게 이게 사양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갖고 있고 지금 현재 그쪽으로 실제 매출도 일어나고 있죠. 그, 그래서 기존에 있는 축산업의 사양 부분을 AI IT 기술을 도입을 해서 거기서 얻어 보면 사양 기술을 좀 더 발전시키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돼지 한 마리가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게 12마리, 13마리라면 우리가 이제 사양 관리를 잘해서 그렇게 빨리 뭐 아픈 돼지를 찾아내서 치료를 하게끔 하고 사용을 주요 적절할 때 이렇게 해서 그 예를 들면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돼지 수를 두 마리만 키워도 두 마리만 더 많게 해도 엄청난 이익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에, 이- 정말 이해하셨어요? 네네. 이제 그래서 이제 대표님께서 축산업 전공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배경 지식이 조금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죠.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지금 작년 같은 것만 해도 축산 분야, 농축산 분야에 많이 투자했죠. 어, 그리고 그러면서 축산이랑 AI랑 이제 접목되는 그런 스타트업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는 네네 맞습니다. 근데 뭐 꼭 이제 전체 투자로 따지면 그게 한 10%에서 한 2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일반적인 IT라든가 뭐 그런 어떤 빅기술에 저희들이 투자하고 있죠. 음. 그럼 이제 한국은 이제 과학이나 AI 기술력보다는 이제 제조업 기반 반도체 같은 제조업 기반의 입지가 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AI 기술력은 미국과 비교할 때 이제 상대적으로 뒤처진다는 평가가 주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또한 한국 AI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력을 하고 있는 기술적 강점이나 한국 AI 스타트업만의 차별화된 요소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AI라는 게 궁극적으로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AI에서 과연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과연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 창출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을 가장 하게 된 큰 이유가 AI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이미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특히 이제 포털 중심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뭐 유명한 뭐 애플, 구글 뭐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AI에 뛰어들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 뭐 시장으로 보면 운영체계 같은 역할을 얘네들이 갖고 있으면서 얘네들이 하고 있다 보니까 과연 그러면 우리 스타트업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네. 어, 그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숙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인정원처럼 뭐 한 예가 될 수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아까 전처럼 뭐 축산의 사양에서 나오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이걸 기반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데이터들을 분석과 그다음에 알려주는 시스템을 해서 사양의 질을 높이고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각각의 영역들이 존재하거든요. 산업의 영역. 근데 이런 영역들을 우리들이 잘 뭐야 그 어떻게 보면 그 팀체들 들어가서 자기만의 어떤 그런 DB를 가지고 그다음 자기만의 어떤 그런 AI 프로그램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네, 저는 이제 전산학과도 전공을 제가 네, 했었는데 네, 대학 다닐 때 전산학과라는 게 어떻게 보면 3, 40년 전에 처음에 전산이 나왔잖아요. 네, 네. 저는 지금 꼭 AI가 그런 느낌이거든요. 인터넷에서 처음 나온 느낌인 거죠. 예, 뭐냐면 그때 당시에 전산이 나왔는데 전산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그때 전산이 주인공이 될 줄 알았는데 각 산업별로 전산화를 도입을 해서 회사의 혁신을 일으킨 데들이 전부분 성공을 했거든요. 그럼 전산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각각의 산업을 혁신을 일으키고 발전할 수 있게끔 그걸 잘 활용한 기업들이 다들 성공을 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전산이라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얘네들이 그런 보조적인 역할, 그지만 꼭 필요한 역할. 이걸로 다 들어갔었죠. 지금 제가 보는 AI가 바로 그런 느낌이거든요. AI가 주인공이 될 수는 없다. 저는 AI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처럼, 그때처럼 각 산업에 그런 AI가 필요한 영역들에 들어가서 거기에 그 혁신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걸 지원해주고, 서포트해주는, 협업하는 태교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게 결국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렇게 된다면, 과연 AI 전산으로 예를 들면 뭐 성공한 기업들은 없어요. 눈에 띄는 데가 없어요. 대부분 그런 걸 활용해서 각각의 영역에서 자기만의 컨텐츠와 자기만의 프로그램을 가져간 데가 그나마 했죠. 근데 그게 글로벌 기업까지 갔느냐? 이거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나는 AI가 그런 형태이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럼 이제 현재 한국 AI 스타트업들이 가장 큰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건 한국의 인재 유출이 심하다고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인재 인출요? 네, 네. 이제 오, 그 부분 개발자들의 가지고는 제가 잘 모르겠고 네, 결국은 한국에 있는 AI 아니, 스타트업들이 찾아야 될 영역은 그런 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미 이제 포괄적이고 전 글로벌적인으로 어떻게 AI 인공지능을 통한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 포탈적인 부분은 우리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이미 우리가 전산에서 보면 온라인에서 보면 다 치면 다 나오잖아요. 네, 네. 다만 결국은 이제 그걸 포털로 제공하는 그런 AI 어떤 그런 회사들보다 스타트업이 더 많은 정보를 줄 수는 없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를 들면 축산의 영역에서 내가 사양을 갖고 있다면 이 사양의 데이터는 그 기업이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보만큼은 그 어떤 AI 그 기업보다 더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럴 때 그 전체적인 어떤 AI라는 어떤 데이터라든가 그런 정보들을 갖고 와서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어떤 정보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건 다른 데보다 차별화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 데이터가 온리 100%가 전부 다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크롤링 한다든가 예를 들면 그런 데이터를 갖고 와서 내가 내 데이터가 아닌 데이터를 짜집기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중에 예를 들면 100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중에 8, 90%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끌어와서 내가 만들고 나머지 1, 20%를 내 거 데이터로 했을 때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연 1, 20%의 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내가 갖고 있느냐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느냐가 난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건, 네. 그래야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럼 이제 다른 질문으로 가보자면 이제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업무가 이제 자동화가 되고 이제 네, 스타트업들이 축소화가 이제 되고 한 명에서 세 명과 같은 소수의 인원만으로도 음, 성공적인 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는 반면에 네, 이에 따라서 이제 스타트업이 필요한 자금이 줄어드는 만큼 벤처 투자 산업의 규모가 줄어든다라는 입장이 있고, 그리고 그 반면에는 AI 발달로 인해 AI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스타트업의 폭발적인 증가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벤처 투자 산업의 규모가 늘어날 것이다. 이 두 가지 전망이 있는데 이 두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AI의 발달이 벤처 투자 전략이나 스타트업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중요한 건 내가 AI 기업이다는 게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3, 40년으로 다시 돌아가면 내가 전산하고 똑같다. 전산이 처음에 전산화가 도입을 되던 시기가 좀 똑같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네. 쉽게 말해서 오프라인으로 일반 수작업으로 작업하던 걸 전산화 시키는 작업들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AI하고 지금 똑같은 예, 유사한 패턴을 네. 좀 가고 있거든요. 네. 그때 당시 우리가 돌이켜보면 과거에 전산을 갖다가 회사 내 모든 업무 시스템, 모든 데이터를 전산화 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회사가 굉장히 혁신을 가져갔던 그런 역할에 과연 전산을 전문으로 했던 그 기업들이 어떻게 됐을까? 그걸 보면 제가 볼 때는 그게 SI업체로 남았거든요. 그냥 그 기업들에 필요한 것들을 연결해주고 만들어주는 역할이었지.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물론 그 중에서는 뭐 포털 네이버라든가 이런 것처럼 뭐 구글이나 이런 사람들 전체 포털을 움직이고 전체적으로 만드는 관도 있지만 그건 아주 굉장한 소수인 거고, 그렇죠? 그럼 나머지 대다수는 뭐가 됐느냐? 그냥 SI업체가 된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 AI를 봐볼까요? AI고 저는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AI가 전체적인 산업을 이끄는 거, 전산화가 됐을 때 전체적인 부분이 전산화로 이루어지는 거, 트렌드는 맞다. AI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다. 하지만 AI를 전공하고 있는 기업들이 과연 비즈니스 만들 수 있을까? 제가 자칫 대부분 다 SI 업체로 흘러가지 않을까. 어느 기업에서 이런 데이터 갖고 있는데, 야,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도 그냥 말로 해서 찾을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이런 데이터들을 발전, 이런 것들은 다 영역 형태로 나와서 해줄 수 있는 것이지. 궁극적으로는 그런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거기서 자기만의 콘텐츠와 자기만의 시장을 이끌어갈 수가 있을까는 그냥 퀘스천이라는 이야기죠.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시네요. 네? 조금 AI 기술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여기서 말하는 AI 기술이라는 게 궁극적으로는 네. 그 DB, 결국은 DB를 근거로 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네. 그 DB가 누가 갖고 있냐는 거죠. 음, 그 DB를 가진 사람이 주인인데요. 이 그렇죠. 사람이 의미를 주는데요. DB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내가 AI 기업이라고 해봤자 결국은 그냥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주는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제가 보는 관점은 그러죠. 네, 네. 그래서 AI 기업이 전체적인 시장이 커지는 건 확실한 거고, 근데 내가 볼 때는, 아, 우리 그냥 전산도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의 플러스 알파. 그냥 메인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 내가 AI 기업이다? 이게 차별화가 되지는 않는다. 우리도 이미 투자할 때, 너 AI 기업 이거 보고 투자하지 않아요. 지금은, 오케이. 네가 갖고 있는 데이터 많이 있어? 이게 예전에 3, 4년 전만 해도 네가 데이터가 많으니까 뭔가 그걸 통해서 뭔가 AI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뭔가를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기대를 했고 투자를 했는데 그게 성과가 없는 거예요. 매출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관점은 데이터가 많아? 오케이,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그럼 너 어떻게 돈 만들 거야? 돈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결국 나만의 콘텐츠, 나만이 갖고 있는 뭔 걸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찾아내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 BM이 좀 더 중요하신 한 거네요. 실제에서는. 그러죠. 네. 그래서 지금은 AI를 하고 있다는 게 큰 경쟁력이 되지 않는다. 이건 그냥 메가 트렌드다. 그래서 산업은 흘러가고 규모는 커질 것이다. 하지만 AI에만 전문적으로 주는 뭐 예를 들면 뭐 그 뭐야 저 뭐 투자다 이런 개념이 떠나서 그냥 이건 AI는 그냥 기본으로 이제 깔리는 거예요. 깔리는 거. 음. 이미 우리 예전에 3, 40년에 전사라가 기본으로 깔려서 흘러가면서 갔던 것처럼 지금은 지는 형태가 AI가 기본으로 깔려서 가는 거죠. 진짜 저는 그렇게 현직에 계신 분한테 좋은 의견 듣는 것 같아요, 정말. 요즘, 제가 볼 때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스타트업들이 지금은 저는 이제 그래서 우리 스타트업들 하는 이야기가 AI 기업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 뭐냐면 결국은 AI라는 것은 내가 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 비즈니스를 판매를 해야 돼. 이 판매를 하려면 비즈니스를 만들려면 뭔가 나만의 콘텐츠, 나만의 특화된 DB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 일반적인 DB를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라는 얘기에서 야, 이 데이터를 봤더니 되게 좋아. 근데 다른 데 가서 다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면 이거 내 거 차별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데이터가 좋은데 근데 그중에 1, 20%가 너만이 갖고 있는 데이터야. 음, 이건 경쟁력이 된다고 보고 이건 돈 주고 사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이런 산업들을 내가 찾아낼 수 있느냐? 아니면 이런 분야에서 내가 뭔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면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단순히 내가 AI 기업이고 뭔가 것들을 DB들을 이렇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추출하고 수집하고 분석해서 아웃풋을 이렇게 내는데 우리가만이 갖고 있는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특허를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그건 기본이다. 네.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서 AI는 간다. 무조건 시대의 흐름은 가고 메가트렌드로 간다. 다만 AI라는 모든 산업이 이제 앞으로는 AI는 기본으로 장착하는 거예요. 어, 기본으로. 우리 아까 지금 그 기업도 마찬가지죠. 그런 기업들도 그러고 최근에 우리가 투자한 기업 중에 이제 리베타라는 기업이 있는데 웹소설을 갖다가 번역해 주는 거란 말이죠. 사람이 다 했는데 지금은 다양한 DB를 통해 가지고 그 웹소설을 굉장히 좋게 번역을 한단 말이죠. 네, 이런 기술들이 이 번역하는 기술이 뛰어나냐? 당연히 뛰어나야 되죠. 하지만 내가 앱소설을 가지고 글로벌로 나가는 거야. 이번에 한강씨가 하면서 우리가 K 문학이 엄청 뜨고 있잖아.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앱소설을 가지고 웹소설을 외국에다 콘텐츠 하려면 계속 번역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숫자가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웹소설 같은 경우. 그러면 이걸 내가 많이 해서 진짜 그 일반적으로 그 번역률 굉장히 높고 구독성이 가동률이 높게끔 내가 번역해내는 인공지능을 갖고 있다. 그래야지 이게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분야에서. 네, 이 사람은 여기에서는 빨리빨리 그 만들어 생산해 낼 거 아니에요. 자, 중요한 건 여기서 봤을 때 이걸 번역해내는 인공지능이 어떤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내가 웹소설이 아직도 글로벌 나갈 때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분야는 내 걸로 만든 게 중요한 건지 나는 후자라고 보거든요. 그 영역에서 고객의 니즈가 있고 시장의 흐름이 갈 수 있는 그 흐름에서 이걸 발견하고 내가 인공지능을 집어넣어. 그래서 여기서 시장이 확대되는 게 시장이지 않을까. 단순히 우리가 큰 메가트렌드 상에서 뭐 AI 절대 이건 성공할 수 없다. 음, 그래. 그건 위에 있는 뭐 이미 구글과 네이버나 이런 데가 싸울 수도 없을 뿐더러 또 내 컨텐츠가 없으면 밑에 있는 그렇게 쉽게 말해서 아주 조그만 영역에서부터 내가 컨텐츠를 만드는 내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그런 관점에서 AI 기업일수록 더더욱더 나만의 콘텐츠, 나만의 영역에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네. 제가 보던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엔슬 파트너스에 대한 질문들로 넘어가 볼 텐데요. 네. 그 전에 안창주 대표님의 이제 삼보 컴퓨터 사장직부터 엔슬 협동조합 그리고 엔슬 파트너스까지의 스토리를 직접 간략하게 한번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삼보 컴퓨터 하다가 결국 나와서 네. 저가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게 이제 스타트업이에요. 음, 그때만 해도 스타트업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벤처 1세대가 2000년에 시작했다가 한번 전체가 다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고 2012년부터 이제 엔젤을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 해가지고 그 엔젤 클럽을 만들었고 그러면서 매칭 펀드를 만들었고 그러면서 한국 엔젤 투자 협회가 만들어지면서 사실 투자 상황들이 그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2012년부터 사실은 그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각종 제도들이 도입이 된 거죠. 뭐 전문 엔젤, 적격 엔젤 도입이 되고 그다음에 엑셀레이터라는 제도가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점점 이렇게 팁스가 만들어지고 팁스도 2015년인가 14년인가 만들어지고 팁스를 만들면 이렇게 온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시장의 초기에 들어왔죠, 이 시장.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건 뭐냐면 내 주변에 대기업의 임원들이 많았었고 선후배들이 그래서 창업 시장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창업자들은 딱 두 가지를 원하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대줄 사람. 두 번째, 내가 비즈니스 할 때 만나고 싶을 때 만남을 네트워크를 연결해 줄 사람. 딱 두 사람을 원해. 나머지는 다 자기들 진짜 잘한대요. 딱 두 가지를 원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가진 사람이 누구냐? 대기업 출신의 임원이었어요. 제가 보는 판단. 대기업 출신 임원들은 다들 자금도 많이 있었고 부자들 많이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연결해 줄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내가 롯데리아에다가 뭔가 납품해야 돼. 롯데리아가 예를 들면 1,600개 체인이 있다면 거기다 뭐 납품할 수 있으려면 롯데리아 담당을 만나야 되냐. 네. 근데 롯데리아 담당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아, 하지만 내가 롯데리아 임원 출신이라면 한 번 정도는 그 담당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네트워크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 나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 시점에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런 뜻을 가진 전 현직 대기업 임원들 한 40여 명을 이랑 같이 뜻을 합해서 엔설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 대기업에서 있었지만 대기업의 어떤 그런 경험과 그런 네트워크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우리의 에, 그런 네트워크를 제공해 주자 해서 만든 게 엔솔협동조합. 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14년도부터 그걸 만들어서 활동을 했었고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이런 구조, 대기업의 출신들이 와서 멘토링 해주는 구조가 많지 않던 상황이어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었죠. 근데 이제 이 산업이 막 커지면서 주변에 이제 멘토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창업자한테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당시에 아, 멘토링으로는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직접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을 해야 됐다는 게 엔셀 파트너스를 만든. 그래서 2016년에 엔셀 파트너스를 설립을 하고 그때 그 파트너들 8분의 파트너들이 같이 시작을 해서 출발을 했죠. 그래서 투자 회사가 되기 위해서 그때부터 먼저 엑셀레이터도 등록을 하고 처음에는 투자금도 작고 회사 네임 밸류도 작다 보니까 이제 정부 지원 사업, 창업자 패키지 주관 기간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통해서 창업자한테 지원도 해주고 또 우리가 국가의 주관 기관이 되다 보니까 좀 더 창업자들이 봤을 때는 국가가 인정한 주관 기관이고 인정도 받고 그래서 회사의 네임 밸류를 키우다가 2020년에 저희가 팁스 운영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고 있던 모든 사업들 다 정리하고 이제 진짜 투자만 전문으로 하자 해서 그때부터 투자 전문으로 진행을 해서 여기까지 왔죠. 어, 그래서 지금 현재 1년에 한 15개, 20개 정도씩 투자하고 있습니다. 어, 너무 대단하십니다. 음. 그러면 이제 은퇴 전 CEO직을 지내면서 은퇴 후 제2의 커리어로 이제 벤처 투자 혹은 뭐 엑셀러레이터를 해야겠다는 계기가 있었을까요? 혹시 CEO직을 지내시면서? 계기라는 것보다 이제 나와서 저희가 이제 그런 사업들을 했었어요. 어, 그 기업들을 한 5개 정도 저희가 인수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5개 회사를 인수해서 실제 운영을 했었어요. 선거 끝나고. 음,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 기업이 회사가 쉬운 말로 그냥 안 좋게 끝나요. 그냥 망해요. 그러면서 세 개가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시장에서 내가 뭔가 플레이가 뭔가 잘못됐나? 그다음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었죠. 그래서 이왕 이 세계 들어온 이상 한번 정말 어떻게 보면 시작 단계, 시드 단계부터 내려가서 한번 이 부분을 해보면 어떨까 하고 사실 이 세계 들어왔죠. 그래서 엔젤 클럽도 같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같이 또 협동조합도 만들어 보고 하는 계기가 그때 있었죠. 처음부터 그냥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 시장이 좀 더 달리 보이지 않을까 한 게 이제 사실은 이 시장이 그래도 들어온 거였죠. 그러면 계기는 직접 제가 해봤는데 그 회사가 실패하면서 좀 더 원리 단계로 한번 내려가 보자 한 게 인적 시장이죠. 어, 음. 그러면 이제 아까 네트워크와 자본 외에도 이제 CEO로서의 과거 경영 경험이나 그런 경험에서 얻으신 구체적인 경영 인사이트나 혹은 경영 문제 해결 경험을 어떻게 초기 창업자를 지원하실 때 적용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대기업에 다녔던 사람들은 잘하는 게 뭐냐면요. 네, 그 대기업에 다녔던 사람들은 뭘 잘하냐면요. 나한테 준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냐에 대한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쉽게 말해서 회사에 들어가면 사람, 그다음에 네트워크 모든 자원들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네, 이런 각각의 자원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경영을 잘해서 성과를 낼 것인가가 잘 된 사람들이 결국은 임원이 되고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정확히 활용을 잘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네, 그렇죠? 요게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죠. 어, 근데 스타트업은 뭐냐? 만들어진 게 없어요. 자원이 없어요. 음, 각각의 자원을 만들면서 그다음에 그 자원들을 통해서 성과까지 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합니다. 자, 이렇게 따져보면 대기업에 다녔던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없는 자원을 가지고 해본 적은 없어요. 거의. 네, 다 대부분 돈과 사람과
이런 시스템들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내가 퍼포먼스를 내는만 되는 건데 스타트업은 맨바닥에서부터 그런 자원들을 만들어내면서 성과도 내야 되나. 이건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어느 시점이 되면 스타트업들이 결국은 경영이라는 관점에서 이걸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스타트업들이 다 자기가 갖고 있는 콘텐츠도 잘 만들어내야 되지만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경영도 잘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자, 근데 대부분 스타트업을 시작한 사람들이 앞단계. 제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콘텐츠, 고객이 원하는 콘텐츠를 만들어내, 발굴하고 찾아내서 성장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가장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경영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스타트업들은 앞단계. 여기에 다들 특화되어 있어요. 근데 직원이 5명, 10명 들어가서 매출이 늘어나고 그 매출에 따라서 회의를 하고 이런 모든 시스템들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간에 일은 내가 어떤 지표로 이야기를 하고 직원들은 어떻게 공유를 하고 회의는 어떻게 공유하고 어떻게 피드백을 받고 KPI 관리 어떻게 하고 주간 단위, 월 단위, 분기 단위, 연 단위로 내가 어떻게 진행해야 되고 이런 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열심히만 하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공하면 모두가 성공해야 되는데 세상 그러지 않는다. 그럴 때 저는 대기업에 다녔던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이 안에다가 접목해 주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부족한 점을 채워주시는. 그렇죠. 네. 그게 바로 멘토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제 입장은 앤슨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각각 대법 펀드들이 대기업 다녔던 사람들이 펀드가 직접 투자를 하고 또 대기업 우리가 투자한 기업들은 아까쯤에 기업이 이미 본인의 콘텐츠와 고객을 찾아가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 건 당연하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예를 들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서포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결국은 회사는 어떤 회사든 간에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하나만 잘하면 절대 성공 못 해요. 어, 결국 두 개 필요해요.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유수의 그런 기업 회사 뭐 나라에서 성공한 CEO들이 큰 단위로 투자가 들어가 있을 때 투자자들이 경영자를 전문 경영인을 통해서 하라고 오더를 내리기도 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대기업에 다녔던 그분들이 물론 서로 언어가 달라요. 여기는 아까처럼 내가 다 갖춘 데서 생활했던 사람이고 여기는 멤버들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출발점이 완전히 달라요. 방법도 달라요. 지금 언어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문화가 근데 다. 왜 이 사람들이 얘기에 필요하냐? 그 이유는 이분들이 아까 지금 부족한 영역을 같이 도와줄 수, 협업할 수 있는 구조가 생깁니다. 결국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단이 더 커져야 돼요. 네. 시스템. 자, 오늘 자, 고객 찾았어요. 지표 나왔어요. 이 지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직원들하고 회의를 하고 이 회의된 지표를 어떻게 오더를 주고 일주일에 다시 모여서 다시 어떻게 이거 경험 안 해본 사람 몰라요. 그래서 스타트업 중에 성공한 사람들 보면 대기업에서 과장, 차장 정도 하고 나온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초창기 때 고객을 발굴하고 시장을, 초기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고객을 만들어내는 이 확장으로 가기 전 단계가 되게 중요하지만 어느 단계에서부터는 그 시스템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완전히 속도가 달라요. 그런 관점 때문에 저는 대기업에서 그런 경험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엔서 파트너스, 그래서 우리 엔서 파트너스 근다고 그랬죠. 우리 엔서 파트너스는 그런 사람들이 직접 투자 발굴도 하고 투자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스케일업 시킬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줍니다. 어, 그래서 우리 엔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투자 1본부, 투자 2본부가 있습니다. 투자 1본부는 펀딩과 투자를 하는 본부고 투자 2본부는 이미 투자가 이루어진 기업들은 후속 투자, 스케일업, 엑시트 책임이 없어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없어요. 자, 1년에 계속 15개, 20개씩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 일본분은 계속 올해 15개 투자가 목표면 15개 투자하고 내년에 또 15개 또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투자한 기업에다가 관리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어요. 시간도 안 돼. 그럼 이걸 누가 해야 되나? 엑솔레이터는 스케일을 같이 시켜줘야 되거든. 그걸 투자 이번과 KPI를 분리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자기 KPI를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VC는 이렇게 안 하죠. VC는 엑솔레이팅을 안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임원부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잘 나가고 있는 회사들을 보면 대부분 앞단과 후단을 조직을 다 갖고 서로의 KPI를 나눠서 가지고 있는 데가 대부분 잘하고 있는데.
이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접근하고 있죠. 너무 창업자들이 엔스를 매력적이게 볼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런 점.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투자를 하고 나면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카톡방에다 다 조담해요. 투자하다는 거. 그리고 우리 모든 직원이 그 카톡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이든 간에 내가 원하는 건 무조건 들어가는 존재예요. 그럼 우리가 줄 수 있는 걸 다 그 자리에서 만들어줘요. 왜? 우리 이미 가족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인데 투자 외에 하고 있는 사업이 딱 뭐 어떤 사업만 하냐? 공간 사업을 하고 있어요. 보육 공간을 갖고 있어요. 왜? 투자하고 난 후에 그러니까 창업기업이 돈이 제일 많이 든 데가 인건비하고 공간이거든요. 임대료가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돈이 제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투자 2본부가 하고 있는 사업이 뭐냐면 정부 사업을 연결해줘. 정부 사업은 크게 말하면 자금 조달이라는 측면에서 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정부 사업을 당겨서 줄 수 있게끔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거 좀 갖고 오면 직원 급여 줄 수 있잖아요. 이걸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그래서 투자한 기업들한테 항상 하는 이유가 첫째, 자금 조달을 해준다. 자금 조달은 우리가 팔로우 투자도 해요. 팔로우 투자를 하거나 정부 사업을 연결하고 R&D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공간을 제공해. 너희 거기 있으면 우리 사무실로 들어와. 사무실 되게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들어와서 공간을 제공해 주고. 세 번째, 대기업하고 오픈 이노베이션. 딱 세 가지 사업을 합니다. 대기업하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합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을 왜 하느냐? 시장을 갖고 있는데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데 이런 POC를 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기업이 가장 잘하는 게 타이밍이거든요. 대기업은 스타트업들을 선발을 하고 협업을 할 때 앞으로 3년, 5년 뒤에 시장화 시킬 수 있는 기업들을 선별을 해요. 10년 후에 될 때를 하는 게 아니에요. 3년에서 5년 타겟팅 타이밍 때 시장 상품화 시킬 수 있는 기업들을 끌고 와서 먼저 POC를 하는 거예요. 자, 투자라는 개념이 뭐냐면 10년 후에 성공한다. 우리는 투자해봤자 세수를 못해요. 왜? 펀딩이 7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7년 후에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10년, 20년 성공 뭐 하겠어요? 그 결국 그 타이밍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누가 알고 있느냐? 대기업이 칼같이 알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대기업한테 그 POC를 오피니어를 같이 하면서 같이 발굴해서 거기다 태우고 우리 투자기업을 태우면 거기서 매출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러면 시장에서 매출이 실제 자기 매출이 발생을 해야지 시리즈 A, 시리즈 B 가면서 우리가 엑시트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결국 그 세 가지 자금 조달, 우리를 위한 정부 지원 사업들 지원, 두 번째는 공간, 세 번째는 사업화, 시장 개척을 위해서 오픈 이노베이션 세 가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야지 이게 우리가 엑시트할 수 있어요. 그 그래서 말씀하신 우리는 공간 그렇게 돼 있어요. 말씀하신 공간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광진구에 있는 그 광진 창업센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 우리가 직접 했었어요, 시험에는. 아, 우리가 협동조합 할 때는 직접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로 좀 손해를 많이 봤어요. 아, 네. 그때 제가 얻은 게 뭐였냐면 공간 사업을 직접 하면 안 되겠구나. 네. 그러니까 공간 사업을 한 이유가 공간 사업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뭐냐면 이건 수단이거든요. 좋은 기업을 만나고 성장시키는 수단이 위해서 필요해서 근데 우리는 그걸 했어. 근데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어느 순간부터 적자가 나는 거예요. 공간에서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정작 투자하고 이런 데 집중하고 이 공간에서 적자 나는 거 어떻게 메울까 이거 고민에 빠지는 거야. 어. 그래서 우리가 그때 제가 보고 배운 게 공간을 직접 하면 안 되겠구나. 구청마다 그런 공간을 갖고 있으니 차라리 그걸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그 공간을 가지고 하면 어때? 우리도 좋고 구청도 좋고 창업자도 좋은 형태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구조를 이렇게 바꿨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막 두 개, 세 개는 안 해요. 우리가 공간을 하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공간을 하는 이유는 철저하게 투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한 기업들을 스케일업 시키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가 공간이에요. 그 같은 공간에 있으면 자주 만나기 때문에 훨씬 더 대화도 많이 되고. 그래서 투자 2본부가 갖고 있는 아까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투자 2본부는 철저하게 정부 지원 사업을 연결해주고 공간 운영하고 오픈 이론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죠. 엔서 파트너스는. 그럼 이제 투자 결정 과정에서 창업자와 회사를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이제 평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많을 것 같은데 제한된 시간 내에 창업자의 가능성과 회사를 판단하실 때 대표님만의 특별한 기준이나 방법이 있다면 혹시 공유해 줄 수 있으신가요?
일단은 저 혼자만 발굴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 펀드가 18개 있어요. 18개 있으면 그 안에 대포 펀드들이 물론 2개, 3개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다 나눠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 대표 펀드가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회사에 내가 대표를 맡고 있지만 내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회사 투심은 형식적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펀드는 각각의 펀드마다 투심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건 대표 펀드이 결정합니다. 그 대표 펀드이 결정하면 회사는 그 대표 펀드이 그 펀드가 갖고 있는 특성에 크게 위배만 되지 않으면 무조건 다 승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철저하게 대부 펀드가 결정하는 구조다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지표를 많이 보려고 합니다. 지표. 자, 처음에 사실은 그 땅을 팠는데 보석이 반짝이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돌을 뽑았는데 이게 껍질을 까봐야 되잖아요. 막 캐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껍질을 캐서 까가지고 보면 이게 다이아몬드인지 금인지 알 수 있는데 사실은 거기까지 가버리면 굉장히 성공한 거죠. 근데 대부분 그거에 판단이 안 돼요. 쉽게 말해서 창업자들은, 초기 창업자는 정량적인 데이터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정성적인 데이터를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량적인 데이터 갖고 회사 밸류를 측정하고 미래 가치를 측정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장을 아주 조그만 군이나 지역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나오는 매출이나 모든 데이터들이 작아요. 작다 보니까 이게 판단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표 관리를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한마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식당이 있어요, 식당. 자, 식당이 장사가 잘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식당 2개가 있다면 A라는 식당이 월에 1,000만 원 매출이 일어나고 있어요. B라는 식당은 2천만 원 매출이 일어나고 있어요. 매출만 놓고 보면 B라는 식당이 2배이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 걸로 착각할 수 있는 거죠. 밸류가 2배가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가 요 매출만 놓고 보면 그런데 중요한 거 그 안에 숨겨진 지표들이거든요. 그 지표가 뭐냐면 식당이라는 그 어떤 그 아이템이 진짜 가장 중요한 지표는 맛이잖아요. 맛. 맛이 있으면 사람이 또 가고 또 가고 또 매출이 일어나니까. 그럼 그 안에 있는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지표가 뭐냐면 재방문이에요. 맛이 있으면 다시 재방문하고 재방문하거든요. 자, 재방문 숫자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죠. 그 지표 중에 여러 가지 지표 중에. 그래서 그 지표 중에 그 재방문을 보는 거죠. 그러면 1,000만 원 매출 일어나고 있는 회사가 재방문율이 30%고 2천만 원 일어나고 있는 식당이 재방문율이 5%라고 가정하면 재방문율은 6배 차이 나잖아요. 자, B가 많은 이유가 왜인지는 알 수는 없어. 매장이 큰지, 도로변에 있는지, 인테리어가 잘 되는지, 친절한지 알 수가 없어요. 광고를 했는지. 하지만 그런 걸 다 제외하고 지표만 놓고 보면 A가 좋은 거예요. A가. 이 말은 뭐냐면 얘네들이 어떻게 영업하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결과물은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그 퀄리티가.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건 초창기 때 질보다는 아니, 양보다는 질이 되게 좋은 기업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 지표가 좋은 걸 찾아서 여기에 더 좋은 서비스나 더 좋은 입지로 나가게끔 하고 역세권으로 나가면 되거든요. 인테리어 더 크게 하고 하면 더 잘 되겠죠. 지표가 중요하다. 그 지표가 뭔지를 찾아내게끔 하고 그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매출이라는 것은 1년을 놓고 봤을 때 중간에 코로나가 왔어. 그럼 당연히 그때 매출 죽잖아요. 그렇죠? 광고 안 하면 죽죠. 근데 지표는요, 그렇게 차이 안 나요. 재방문율은요, 매출이 작아지더라도 재방문율은 30%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도리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초기에 있는 기업들한테 너희 핵심 본질이 뭐냐? 그 핵심 본질의 지표가 뭐냐를 보려고 그래요.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서비스 센터예요. 자, 서비스 센터의 지표는 뭘까? 재방문이 줄어야 없어야 돼요. 그렇죠. 고쳤는데 또 고장나. 그럼 또 와. 고쳐 또 와. 굉장히 친절해. 올 때마다 고객님 어서 오세요. 막 인사해. 처음에는 그래 되게 친절하네. 2번째 갔는데 좀 약간 그래. 3번째 갔을 때는 그 웃는 것도 싫은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내 본질이 뭐냐? 내 본질이 우수화. 그리고 우리는 그걸 갖다 MVP라 그런 걸 검증하라는 거거든요. 내가 진짜 본질이 뭔지를 알고 그 본질의 지표만 찾아내면 나머지는 그때 서비스 붙이고 다 붙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초창기 때 많은 기업들이 본질보다는 결국은 눈에 보이는 매출과 인테리어, 서비스만 갖고 와요. 이미 전국화된 그런 기업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못 찾아내는 거예요. 저는 그걸 찾아내는 데 엄청 시간을 많이 투자해요. 그래서 너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금액이 안 많아도 되니 어느 고객군 아니면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떻게 플레이하고 있고 어떻게 매출이 일어났고 대신 그 안에 중요한 지표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 거 그대로 놔둬. 매출 안 많아도 된다. 우리는 지금 현재 너희가 이제 예를 들면 서울로 따지면 서울 강남에서만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에 너 강남에서만 서비스는 네가 매출이 당연히 적지. 중요하지만 그지만 최소한 강남에서만큼은 네가 넘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지표를 갖고 와. 그게 저는 초창기 때 기업을 발굴할 때 가장 중요한 얘기하는 거죠. 조금 번지르르한 것보다는 이제 고객 충성도나 재구매율 같은 좀 본질을 찾아내는 지표에 초점을. 그렇죠. 내 아이템이 뭐냐에 따라 그 아이템에 봐봐 내 아이템이 정말 좋은 거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지표. 네. 그렇잖아요. 매출은 그 지표의 결과물이에요. 자, 매출은 항상 늦게 일어나요. 그거 숨겨져 있어요. 안에 지표가. 그렇기 때문에 매출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매출 100억 갖고도 망하는 데가 주변에 너무 많은데. 자, 그러면 너가 매출 2천만 원이야. 매출 2천만 원이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100만 가입자 모으고도 망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100만 가입자 갖고 몰라요. 지금 너가 100명 갖고 있더라도 100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지표로 설명할 수 있으면 나는 그게 투자예요. 그게 예. 진짜 본질이니까. 그 성장할 수 있다는 핵심 어때 지표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식당 있잖아요. 쫙 골목길에 있잖아요. 있는 식당이 알려주지도 않아. 심지어는 장사꾼이 유혹쟁이 할머니야. 근데도 맘만 있으면 가잖아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 욕쟁이 할머니를 찾아내는 게 우리의 사업의 난 대려변에 있고 많이 알려져 있고 매출 많이 일어난다고 하면 남들도 똑같이 보는 거예요. 하지만 저 골목길에 정말 근데도 사람이 가고 있고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먹고 있고 그럼 왜 그럴까? 그럼 그 지표를 찾아내서 그 지표가 거기 갔더니 재방문율이 높고 테이블 회전율이 높더라. 이게 팩트잖아요. 테이블이 세개밖에 없어. 그러니 테이블 회전은 10회전 하더라도 30테이블 가는 거예요. 하루에. 근데 테이블이 100개 있는 대로변에 있고 광고 때리면 그날 하루에 100테이블이 이루어지겠죠. 금액만 똑같이 매가 아주 대박인 거죠.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그렇게 투자하면 우리는 성공 못한다. 그게 저희들이 찾아내고자 하는 가장 기업들을 발굴해요. 그래서 내 아이템이 뭐고 이 아이템의 고객이 누구고 그 고객이 우리 아이템을 사랑하고 있고 우리의 충성 고객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지표. 그 지표가 뭐냐? 그걸 갖고 와라. 절대 그걸 비교할 수 있게끔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갖고 와라. 월 단위든 월간 단위든. 그걸 봐야만이 너가 이 지표 관리를 어떻게 해서 노력을 했는지가 중요하지 매출을 이루기 위해 중요한 건 결과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처음에 가서 지표를 했는데 5%밖에 안 돼. 재방문율이. 분석해 봤더니 어떤 맛들이 안 좋아. 그럼 맛을 개발을 해. 그 재방문이 10%가 되고 20%, 30% 되는 게 중요하지 매출이 10%, 20%, 30% 상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건 서비스가 이미 전국망이 되고 이미 매출과 가입자로 살 때는 그렇게 하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초창기 때 굉장히 작은 고객군과 굉장히 작은 지역에서 할 때는 이걸 찾아내기 쉽지 않고 매출만 갖고 그 얘기를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걸 찾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진짜. 아, 그런 기업들이 있으면 우리한테 언제든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바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텐데, 이제 한국의 고령화가 이제 가속화되면서, 은퇴자들이 늘어나고 이제 새로운 직업 없이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엔젤 투자가,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은퇴자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역할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는 엔셀 파트너스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 엔젤 투자가 엔젤 투자가 은퇴자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또한 엔젤 파트너스가 엔젤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피할 수 있는 부분은 혹시 네이버 가서 찾아보면 엔젤 리스트라는 걸 추적하면요. 저희가 작년부터 대기업 은퇴자들부터 해가지고 엔젤 투자에 관심 있는 최고위 과정을 만들었어요. 거기에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한국엔젤투자협회, 머니투데이, 예, 중앙대학교 이렇게 우리 엔설파 네 군데 주관이 공동 주관, 공동 주최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또 우리 엔셀 협동조합이 이미 그런 취지로 이미 시작을 했었고요. 엔셀 파트너스도 8분의 파트너 다 대기업 출신들의 파트너분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시작한 것이 우리 엔셀 파트너스죠. 그러니까 모든 시작부터 지금까지 엔셀 파트너스는 엔젤 투자가 이 세상의 시작점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안에 들어오게 그러니까 투자를 계속은 하고 있지만 투자가 되려면 펀딩이 이루어져야 그 펀딩을 주체가 누구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펀딩도 하고 투자도 하고 멘토링도 해주고 이런 환경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우리는 지금도 그 노력을 하기 위해서 계속 하고 있고 회사 이익하고 상관없이 엔젤 리스트라는 최고의 과정을 만들어서 작년부터 지금 계속 일기 만들고 일기가 만들어진다면 이분들 대상으로 개투자업을 만들어 또 이번에 들어갑니다. 예. 이런 과정을 하고 있고요. 자,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30년 다시 다니고 직장 나오면 대부분 뭔가를 하고 싶어 해요. 아, 아직 젊잖아요. 네, 그쵸. 진짜로. 아버님 되게 젊으실 거 아니야. 아직은, 그 나이는 60이야. 예를 아, 들면. 정말요? 아니, 그게 아버님이, 아, 네네. 저도 60이에요. 근데, 정말요? 그러니까 나와서 60이면 젊단 말이에요. 아직 뭔가를 할 수 있는 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은퇴해서 밀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부분 뭐 하냐면 빨리 뭔가를 하고 싶어 해요. 그동안에 가속도로 밟아왔기 때문에 그 가속도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프랜차이즈 투자도 하고 내가 엉뚱한 데 투자도 하고 해도 대부분이 실패를 해요. 엔솔 협동조합을 만들었던 취지가 뭐였냐면 이제 이러지 말자. 자, 은퇴하고 나서 나는 가속도를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정지해야 된다. 정지하고 주변을 둘러봐야 된다. 그리고 목표가 설정되면 다시 핸들을 그 방향으로 틀고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퇴하고 난 다음에 한 2년 정도 내가 관심 분야에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필요하다. 나는 그게 우리 엔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쉽게 말해서 내가 은퇴를 했는데 뭔가 일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내 관련 분야에 뭔가 하는데 대부분 그게 안 되니까 대기업 나온 사람들 일단 막 투자부터 하고 막 그러거든요. 이건 한 번도 그런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다 그 사람들은 기존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활동해서 그걸로 퍼포먼스 내는 사람인데 내가 거기서 뭔가를 투자하고 뭔가를 하는 걸 안 해본 경우. 그래서 그분들한테 예를 들면 당신이 예를 들면 카페 하고 싶어. 그럼 처음부터 카페 하지 마라. 내가 소액을 엔젤 투자에 집어넣고 LP로서 활동하면서 그런 데다 투자를 해보면 내가 다 볼 수 있거든요. 보면서 2년, 3년 보면서 간접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투자도 3천만 원까지는 소득공제 100% 해주잖아요. 종합소득세 100%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 기간 동안 내가 관심 분야에 투자를 하면서 보고 그리고 나서도 자신 있으면 자기가 그때 투자하면 실제 직접 투자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은퇴자들이 나와서 가야 될 곳은 앞으로 지금 70살까지도 충분히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세대에 살고 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잠시 멈춰서 이런 활동들을 해야 된다. 멘토링이 됐던 무언가를 통해서 내가 관심 분야를 지켜보고 그래도 이쪽에 관심이 있고 진짜 자신 있다면 그때 달려들어도 늦지 않다. 저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어요. 스타트업을 엑셀러레이팅 할 뿐만 아니라 은퇴자분들도 이제 가속을 멈추지 않도록 엑셀러레이팅을 하시는 거네요. 가속을 멈춰야 된다는 거죠. 아, 왜냐면 당장 나와서 새로운 명함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나와서는 이제 다양한 쪽에 관심 있는데 내가 직접 이렇게 멘토도 참여해보고 엔젤 투자도 참여해보면서 간접 경험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과정을 겪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세컨 라이프를 뭘 할 것인지를 확정을 해야죠.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네요. 그러면 그게 바로 엔젤 투자가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엔젤 투자 몇 천만 원 집어넣어 놓고 결국 엔젤 투자는 사라지는 돈이 아니거든요. 투자하고 회수하거든요. 그걸 물론 내가 LP로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GP인 우리가 투자사들이 그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냥 운영만 아니라 그렇게 들어온 LP들과 같이 발굴도 하고 그런 참여를 할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그럼 훨씬 더 그런 분들이 이 시장에 빨리 이해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찾아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적절한 답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네? 적절한 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 너무 잘 됐어요.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 건데, 네. 엑셀러레이터를 운영하시면서 이제, 가장 보람을 느끼던 순간이나 이제 제2의 커리어로 이 직업을 택하기 잘했다 싶은 순간들이 있으셨나요? 저는 엑설레이트 하면서 제일 보람된 것은 미래를 본다는 거예요. 아, 젊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우리는 과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미래에 성공할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항상 미래를 보면서 꿈을 키우는 거예요. 과연 그런 직업이 있을까요? 멋지네요, 진짜. 네, 저는 정말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걸 돈을 버는 건 둘째 문제예요. 우리 엑설레이트 회사가 돈을 버냐 문제는 일단 이 부분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회사 경영, 이게 제가 말했죠. 우리 엑설레이터지만 우리도 투자를 잘하는 이제 고위 영역도 잘해야 되면 사업도 잘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걸 제껴놓고 이 엑셀레이트라는 행위 하나만 놓고 보자면 과연 이 사업처럼 항상 그 꿈과 열정이 넘친 젊은 친구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게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또 그 성공을 함께 하기 위해서 갈 수 있는 직업이 과연 몇 개가 될까? 이런 직업 많지 않죠. 근데 그런 면에서 그 사람들이 성공했냐 실패했냐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 꿈을 찾아가는데 계속 동반자가 되고 가고 있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보람이라고 볼까요? 아까 뭐 수익하고 별개 이야기예요. 그게 그 창업자들의 열정이나 패기 이런 걸 느끼면서 되게 막 젊어지시는 기분도 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이제 제가 66년생이에요. 그렇게 안 보여요. 고마워요. 66년생인데 오늘도 사실 오늘 투자 계약서 하나 작성하고 지금 방금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서울대학교 대학생이고 여자분이시고 대학교에서 창업하신 분이야. 20대잖아, 20대. 20대 그 초반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같이 응원해주고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고 박수 쳐주고 같이 밥 먹으면서 이제 우리 같이 가요. 제 나이에 같이 그렇게 그렇게 만날 수 있을까? 이 직업 말고는 그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직업이 과연 있을까? 어,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드십니다. 그래서 되게 그런 면에서는 보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성공하면 나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창업자도 같이 성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창업자는 주식회사잖아요. 주식회사의 지분을 나눈다는 것은 가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란 게 뭐냐, 피를 나누는 것이 형제거든요. 주식회사에서는 주식을 나누면 이게 형제가 돼요. 가족이 돼요. 같은 가족이 되면 그 대표님이 성공하면 우리도 행복하고 그 대표님이 실패하면 우리도 슬픈 구조가 되는 거예요. 특수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뭐라고 그래야 되지? 그 파트너로서 같이 진심으로 같이 공감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나이가 적냐 높으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음. 그래서 이 직업이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직업이다. 네, 이런 생각을. 너무 멋진 직업인 것 같아요, 진짜. 생각할수록. 네, 저도 이제 벤처 투자 쪽을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좀 더 이제 동기부여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 기자님도 아, 네, 네. 어, 그렇게 좋은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다는 건 되게 좋은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벤처스퀘어나 이런 데서도 이제 스타트업 투자하고 많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미가 크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국 오면 연락 한번 주세요. 아, 이제 뭐 준비한 질문들은 뭐 여기까지고요. 이제 네. 따로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혹은 창업 준비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어떤 말을 해 주시고 싶으신지. 통계적으로는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벌써 이미 우리나라 통계청에 의하면 3년 되면 70%가 망하고요. 5년 되면 90%가 문을 닫아요. 쉽게 말해 10명 중에
예, 10명 중에 창업을 하면 7년에는 3개 남고 5년에는 하나만 남는다. 이게 통계적으로. 이게 굉장한 통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으면 창업을 했을까요? 아니거든요. 다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창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창업을 하면서 실패가 많이 있지만 그중에 성공하는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은 절대 창업하지 않거든요. 리스크가 크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패도 없지만 성공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스타트업들은 그 리스크가 많은데 도전했기 때문에 결국은 성공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도전과 열정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다는 게 첫 번째. 그래서 도전을, 그다음에 열정을 어, 최대한 열심히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결국 비즈니스는 내가 발굴을 해서 시작하지만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피vo팅 돼야 돼. 그래야지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내가 아이템을 내가 시작을 했지만 고객을 만나는 모든 과정, 처음부터 시제품부터 초기 시장 계속 확장해 나가면서 계속 고객이 내가 원하는 이 제품과 서비스를 원하는 건지를 계속 고객 발굴 인터뷰로 과정을 계속 겪으면서 피vo팅을 해야 된다.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이 세상에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고객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려고 노력을 해야만이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두 가지 측면에서 어,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인터뷰와 별개로 제 사적인 음. 질문이기도 합니다만 이제 요즘 스타트업 투자에 관심이 많아진 만큼 예전보다 이제 젊은 층에서 이제 두드러지게 A씨나 VC와 같은 스타트업 투자 쪽 취업 희망하는 대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벤처 투자 취업을 이제 꿈꾸고 있는 대학생 혹은 막 졸업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취업 조언을 하나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인공지능이라는 게 그 힘을 발휘하려면 한 분야의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콘텐츠와 DB를 갖고 있는 데가 사업화했을 때 나만의 콘텐츠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다. 그냥 막연하게 나 인공지능 하고 있다는 건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A씨가 됐든 V씨가 됐든 거기에 심사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내 전문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회사들도 아무 데나 말하니까 내가 잘하는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야지 성공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난 내가 우리 아들한테도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전문 분야에서 한 10여 년을 갖다가 전문성을 기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것도 그래야만이 그 전문성을 통해서 이런 시장에 쉽게 들어올 수 있다. 왜? 그런 사람이 와서 내 전문성이 있다는 건 뭐예요? 지식도 있지만 네트워크도 있잖아요. 투자하는 기업이 진짜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진짜 될지 안 될지를 내 지식만 갖고 확인할 수는 있지만 그 지식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그와 관련된 네트워크 연결해서 진짜인지 아닌지 진입학도 해야 되잖아요. 자, 이런 기간, 내 역량을 쌓는 기간이 나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처음부터 A씨, V씨 가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나는 내 관심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고 어느 시점에, 물론 하면서 계속 이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 시장에 들어오면 훨씬 더 빨리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 이 시장이 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엑짓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쪽에 역량을 기르는데 좀 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처음에 와서 얘기하면 여기 와서 하는 일이 대부분 그냥 백오피스 기능 말고는 못해요. 30대 때 그 기능밖에 못해요. 30대. 여기 보면, 뭐라, 그러니까 결국은 발굴한다는 것은 굉장히 전문성을 갖고 있고 네, 또 그렇죠. 이런 미래 시험도 강하게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처음에는 없다 보니 처음에 이 시장에 들어오면 처음부터 막 발굴하고 뭐 내가 투자할 거라는 막 그런 일은 거의 안 일어나고요. 대부분이 백오피스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전문성을 쌓는 데 있어서 스타트업 혹은 대기업 이 둘 중에서 경력을 쌓는 데 있어서 어느 쪽이 좀 더 추천을 하시는지 벤처 투자. 저는 대기업이 일단은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대기업은 아까 전에 이미 시스템을 다 갖고 있잖아요. 시스템 다 갖고 있고 또 네트워크 좋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안에서 그걸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뭘 배워요? 그 회사에 그동안에 엑기스된 시스템을 다 배우는 회의 방법, 안에서 인사나 총무에 관련된 모든 업무 시스템 다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내가 일하면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도 다 만나잖아요. 근데 심지어 월급도 받잖아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아, 학원 가서 하면 그렇게 못 받아요. 내 돈 주면서도. 근데 내가 월급 받으면서 그 모든 걸 다 갖고 퇴직할 때 그거 다 놔두고 오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최고의 학원입니다. 월급까지 받는. 그렇기 때문에 난 대기업을 갔으면 좋겠고, 대기업의 글로벌 기업에 가서 내 전문성을 기르는 건 난 당연하다. 10년을 기르면 100% 내가 원하는 갈 수 있다. 이것이 제 이야기인 거고요.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죠. 스타트업에서도 처음에 참여해서 회사를 키우면 그 역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둘 다 뭐 어느 선택을 하든 간에 본인이 해야 될 상황이지만 확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 대기업으로 가서 전문성을 기르는 게 쉽게 쉽게 내가 그 캐리어 관리를 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에서. 이제 이게 제 첫 인터뷰였는데 첫 음. 인터뷰라 이제 AC 회사들 인터뷰하게 됐고 이제 다음 인터뷰들은 실제 스타트업 이제 인터뷰 들어갈 것 같은데 혹시 뭐 제 첫 인터뷰로서 제 인터뷰에 간략하게 뭐 부족한 점이나 이런 거 피드백 같은 거 해줄 수 있으실까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요? 아, 정말요? 아, 감사합니다. 첫 인터뷰인지도 몰랐어요. 아, 정말. 그럼 이거 준비한 건 이까지고 이거 이제 좋은 인터뷰 해주신 걸로 이제 기사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 아까 기사, 전에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대학생인가요? 네, 캐나다 토론토에 있습니다. 오, 토론토에 있어? 오, 토론토 어디 대학 다니세요? 토론토 대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아, 토론토 대학 무슨 과세요, 전공이? 그 산업관계학이랑 정치학 복수 전공하고 있습니다. 아, 산업관계학하고 정치하고 복수 전공을? 아, 제 여동생이 거기 토론토에서 벌써 이민 간지 20년 넘었어요. 정말요? 예. 아, 제가 뵀을 수도 있겠네요. 거기는 토론토, 어, 거기 우체국에 근무하고 있어요. 아, 정말요? 여기 토론토 와보신 적도 있으세요? 여러 번 갔죠. 아, 정말요? 우리 애들 클 때 토론토 거기에서 그 여름철에 거기 보내서 거기서 서머스쿨 다니고 그랬는데, 되게 익숙하시겠네요, 그러면. 오, 익숙하죠. 아, 정말요? 가지고 여러 번 갔었고, 우리 아들은 최근에도, 작년에 말해도 거기 갔다 왔죠. 고모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고모 만나고 오고, 아, 거기서 정말. 같이 오고. 거기서 그 초등학교 때 거기 방학 때마다 거기를 갔었으니까. 어, 재밌네. 되게 신기하네요. 나중에 토론토 갈 일이 있으면 우리 강 아, 네. 기자님 한번 뵈야 되겠는데? 아, 네. 아들분은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거가 97년생이에요. 아, 저보다 5살 많으시네요. 아, 그러시구나. 아, 신기하네요, 진짜. 그리고 이거 기사 출간되시면 이거 이메일 드려도 괜찮을까요? 링크 걸어서? 그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언제 한번 한국에 오더라도 연락 한번 주시고. 아, 네. 제 연락처 아시잖아요? 네, 네. 이메일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핸드폰 번호 안 갖고 있어요? 핸드폰 제가 명함 그때 같이 안 줬었던가? 어, 제 그 메일에 보면 제 전화번호 다 돼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졸업하고 이제 한국 들어가면 이제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 연락 한번 줘요. 같이 네. 얼굴 한번 봐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인연이고 하여튼 이번 기회에 이거 통하면서 또 많은 공부도 되시고 또 아, 네, 앞으로 너무 진로나 도움이, 이런 거에 있어서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인터뷰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네. 안녕히 계세요.